자, 그럼 이제 구면좌표계에서의 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면 함수 exponential r을 다음 구간에서 정교화하여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정교화하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fx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상수 n을 곱해서 즉 이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의 전체 적분이 1이 되는가 를 1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요것을 이제 다시 쓰면은 상수 n exponential r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좀 더 실수기 때문에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dv equal 1이라고 쓰면은 다시 쓰면은 n 스퀘어의 exponential 2r에 dv 대신에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phi d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앞에서 이제 dv는 r 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phi 뭐 이건 이제 곱하기니까 순서는 뭐 크게 상관없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요 상수 n 제곱이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빼고 나면은 다시 쓰면은 n 제곱 적분 exponential 2r에 r 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phi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요 n을 만들어라, n을 찾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할 때 지금 요건 이제 사실은 이제 3중 적분이거든요. r에 대해서 적분하고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고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고 즉 r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r에 대한 상수만 우선 다 가져오고 그 다음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세타에 대한 항만 다 가져오고 파이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파이에 대한 항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적분할 때는 나머지 텀은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3중 적분은 각 항에 대해서 곱셈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리어레인지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에 대한 텀만 r 제곱 exponential 2r 그 다음에 dr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r에 대한 텀만 남죠. r은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세타에 대한 텀만 살리면 d 세타, sin 세타. 여기 sin 세타, d 세타가 남고요. 그 다음 phi는 phi만 남고. 자, 요 세 가지를 적분을 따로따로 해서 이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d phi에 대한 적분을 살펴보면은 0에서 2파이까지 d phi는 여기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상수 1이 있으면은 d phi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냥 phi가 되죠. phi를 2파이에서 0까지 하는 거고 이 값은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적분의 값은 2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두 번째 항은 0에서 파이까지 sin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자, sin 세타 d 세타 sin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이제 파이에서 0까지 하면은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코사인 0은 1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텀은 2가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여기 이제 r제곱 exponential 2r dr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얘네들을 먼저 일단 앞으로 빼내면은 앞에 4파이 n제곱이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요 뒷부분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 적분은 사실은 이제 바로 되진 않고 우리가 이제 적분표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x의 n승의 exponential ax의 dx 이것을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자, 요렇게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자, 우리가 자, 이렇게 4파이 n 제곱에 2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이퀄 1. 즉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8분의 2니까 여기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4 없어지고, 그래서 n은 루트 파이분의 1이 됩니다. 즉 이제 fr은 루트 파이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이 되면은 이제 정규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동함수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자, 파동함수가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뜻은 이제 어떤 점에서 파동함수가 두 가지의 값을 가지거나 혹은 이제 불연속적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양이 잘 정의가 되지 않죠. 입자가 갑자기 점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일 값이어야 된다. 그죠? 단일 값이어야 된다는 건 여기 있는 C의 예제에서 보면은 어떤 x0라는 포인트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값을 가지게 되죠. 하나의 파동함수가. 즉 하나의 한 점에서 파동함수가 이제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함수의 정의에 맞지가 않죠. 그죠? 네. 함수의 정의에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기울기 값을 가져야 된다. 기울기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기울기가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킹크가 있으면은 갑자기 꺾어지는 점이 있으면은 기울기가 불연속적이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파동함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을 했을 때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파동함수의 제곱 이 값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확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학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전체를 다 썸을 했을 때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적분했을 때 만약에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 물리적으로 잘 정의된 파동함수는 이제 이러한 성질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보온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제 확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입자를 x1과 x2라는 구간 사이에서 이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것은 그 구간에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을 적분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 x1과 x2 사이에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입자의 파동함수 ψx가 루트 L분의 2 sin L분의 파이 x로 주어지는 경우 이 입자가 L 4분의 L과 2분의 L 사이 구간에서 발견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4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 파동함수의 제곱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L이었는데 여기 지금 L이 돼야 되죠. 네, L분의 2. 자, 이렇게 요 적분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요 적분은 사인 제곱의 적분은, 자, 사인 제곱 by bx dx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적분식을 이용을 하면은, 자, 요 적분식을 이용을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그 뒤에 있는 적분식에 있는 b라는 상수를 L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주면은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변환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즉 이제 여기에서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은, 자, 사인 2분의 2는 이제 사인 파이가 되죠. 사인 파이는 얘는 이제 통째로 0이 되잖아요. 그죠? 통째로 0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제 2분의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즉 얘를 다 정리하면은 L분의 2 4분의 L 곱하기 빼기 4파이분의 L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L 날아가고 그죠?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파이분의 1.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약 0.409. 즉 그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측정의 확률은 40.9%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연산자, 고유함수, 고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자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파동함수에서 어떤 값을 얻기 위해서 파동함수에 이렇게 취해주는 행하는 수학적인 연산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어떤 함수에다가 우리가 뭐 미분을 해준다거나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수학적인 연산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산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상수가 곱해진 값이 나오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다가 수학적 연산을 했더니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 앞에 상수만 곱해진 형태로 나올 때 이것을 이때 psi n은 O라는 연산자의 고유함수다. psi n은 O 연산의 고유함수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앞에 붙어 나오는 요 상수를 이제 고유치, 고유함수에 곱해지는 상수값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얘를 이제 고유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양자역학적인 연산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모멘텀 연산자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px는 이제 마이너스 i 하바 dx d.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연산자, 위치 연산자, 포텐셜 에너지 연산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에너지에 대한 연산자.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제 파동함수에다 취해주면은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고유함수에 해당하는 파동들의 경우에는 그 파동의 전체 에너지를 상수로 곱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해밀토니안의 고유함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태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오는 이 상수를 우리가 이제 전체 에너지 값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예제에서 조금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양자역학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모두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에르미트 연산자는 이제 그 찰스 에르미트라고 하는 이 수학자 이름에서 따왔고요. 자, 에르미트 연산자는 자,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어떤 연산자 오메가가 있을 때 이것을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한다. 요건 이제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수학적인 정의고요. 사실 이 에르미트 연산자의 그 좀 더 많은 성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대수라는 이제 과목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뭐 그 좀 더 수학적인 내용은 이제 본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일단은 생략하고요. 자, 에르미트 연산자의 성질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이제 어떤 함수 psi i와 psi j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가운데 놓고 이제 psi i의 그 켤레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psi j의 이제 요 연산을 한 것의 적분이 있을 때 이 적분한 값이 전체 적분한 값의 공액 그러니까 켤레와 이제 동일하면은 요 이제 오메가를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에르미트 연산자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얘는 일단 차치를 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증명을 거치면은 에르미트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르미트 연산자의 고유치는 항상 실수값이 나온다. 그리고 에르미트 연산자의 고유 함수들은 서로 항상 직교한다. 서로 이제 수직이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orthogonal하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양자역학의 모든 연산자들은 에르미트 연산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인 어떤 파동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양자역학적인 임의의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취하면은 이때 이제 만약에 얘가 고유함수라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 A 값, 이 관측량 값은 항상 실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값은 이제 항상 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동함수는 복소수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값은 가관측량,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값은 항상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두 개의 고유함수는 직교한다라고 했는데 함수가 직교한다라는 뜻은 두 개의 함수가 오소고널하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기하에서 우리가 직교, 직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와서 기하에서는 두 개의 벡터, x 벡터와 y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두 개가 직각이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내적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한 값이 모든 영역에서 적분한 값이 0이 되면은 두 개의 함수가 직교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다시 곱씹어 보면은 에르미트 연산자의 고유함수는 서로 직교한다. 즉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서로 다른 고유치를 가지는 함수들은 두 개 이렇게 적분했을 때 항상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고유치를 가지는 고유 함수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서로 직교한다. 직교한다 뭐다? 곱을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전체 영역에서 적분하면 그 값은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성질이. 이제 그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파동함수가 싸이가 있고 이 싸이에 이제 어떤 관측량 A를 측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A 값을 측정을 하면은 여러 번 A 값을 측정을 하면은 그 A 값의 기대값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파동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확률로서 어떤 함수의 상태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어떤 측정값의 기대값 A의 기대값 expectation value는 이제 오른쪽 여기 밑에 있는 식과 같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함수의 켤레 함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적분하고 그다음 위에는 이제 함수가 있을 때 그것에 이제 A 오퍼레이터 연산을 취하고 다시 이제 그 켤레를 곱해서 이제 전체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A 연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각 여러 가지 이제 연산이나 이런 것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까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양자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자는 어떤 파동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파동. 입자는 파동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한 점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델타 x라고 주어지는 것이 위치의 뭐라 그래야 되나? 불확정성. 델타 p라고 주어진 것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됩니다. 두 개의 불확정성을 곱했을 때 항상 최소한 2분의 하바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즉 위치의 불확정성과 이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이제 어떤 최소한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물리량의 쌍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딱 한 값으로 정확하게 이제 정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 관계라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교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산의 순서에 상관없이 같이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두 연산자는 이제 교환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b라는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연산을 했을 때 반대로 어떤 함수 fx에 이제 a라는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연산을 했을 때 두 값이 동일하면은 a와 b 연산자는 교환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 관계는 이렇게 이제 곽괄로를 이용을 해서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곽괄로 a, 이렇게 이제 a, b. 자, 요렇게 이제 쓰게 되고요. 어떤 함수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식을 줄여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를 먼저 취하고 빼기 a를 먼저 취한 자, 요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얘가 이제 값이 0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교환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두 개의 연산이 두 개의 A와 B 연산이 교환 가능이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A와 B라는 물리량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두 개의 물리량은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환관계라는 정의는 이제 교환관계라는 것은 이제 요런 정의가 있다. 이 정도 일단 지금은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의 교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 어떤 파동함수가 있을 때 그 파동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알아낸다는 것은 이제 요렇게 파동함수에다가 요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면은 그 파동함수의 운동량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낼 수가 있는데, 자, 운동량을 측정하고 위치를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i 하바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파동함수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i 하바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x를 곱해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곱하기는 교환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함수가 있을 때 위치를 먼저 측정을 하고 우리가 운동량을 측정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위치를 먼저 측정한다는 것은 x를 곱해주고 이것을 x에 대해 미분하고 마이너스 i 하바를 이렇게 이제 달았다 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되는데 이제 요렇게 됐을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곱이 있을 때 나누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i 하바 사이 빼기 마이너스 i 하바 x d 사이 dx 요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은 남는 텀은 i 하바 사이가 남는 거죠. 그죠? i 하바 사이.
0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치와 운동량의 연산자는 서로 교환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측정이 다시 말해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제 17.3을 보면요. 예제 17.3을 보면 TV 브라운관 내의 전자는 약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다. 이 경우에 델타 P 나누기 P가 0.01이면은 전자가 브라운관 내에 인강 물질이 닿는 것을 정의하는 이제 최소 위치의 최소 불확정성은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전자가 에너지를 이만큼 가진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2m분의 P 제곱이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P는 그러니까 에너지로부터 그러니까 운동량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2m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루트 2m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평균 운동량이 이 정도 된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균 운동량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그 운동량의 약 1%, 0.01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0.01을 해주면은 요게 이제 델타 P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봤던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X는 얘를 이제 요 부등호식을 풀어주면은 2 델타 P분의 하바. 즉 요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잘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면은 이 정도의 위치 에너지, 이 정도의 이제 불확정성을 가진다면은 운동 에너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있을 때에는 위치적으로는 이 정도의 불확정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X, 델타 P가 이제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공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위치가 정확해질수록 이제 요 델타 P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치가 정확해진다는 것은 델타 X가 점점 작다는 것이죠. 그죠? 이 델타 X가 작을수록 요 델타 P는 점점 커져야 됩니다. 이 부등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델타 X, 델타 P에서 운동량이 정확해지면은 요 델타 X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반대로 점점 커져야 됩니다.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져야 되는 거죠. 이 부등호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 왜 이런 그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어떤 운동량 K라는 운동량을 가지는 입자가 있다. K라는 운동량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입자가 있다고 할 때는 이 입자의 파동 방정식을 exponential minus IK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사실은 평면파입니다. 평면파. 얘는 여러분들이 아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은 sin kx 플러스 i 코사인 kx. 그냥 사인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공간에서 유니폼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얘는 모든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무한한 불확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위치가 정해지면은 이제 그 불확정성이 이제 K의 불확정성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의의 파동함수가 있을 때 임의의 파동함수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 개의 그 평면파에 서로 다른 K 값을 가지는 평면파의 중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x가 샤프해지면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금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샤프하다는 거는 바로 요 근방에서 x가 이제 많이 머무른다. 즉 x가 머무를 확률이 이 근방에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x에 대한 불확정성이 작아지는 대신에 이제 이때 요 21이라는 거는 이제 21개의 서로 다른 운동량을 가지는 파들이 중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21개의 서로 다른 운동량 상태가 중첩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이제 두 개의 운동량 상태, 두 개의 평면파만 더해지면은 이렇게 이제 브로드한 형태의 파동을 띠게 되는데, 파동이 브로드하다는 거는 파동이 넓게 분포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델타 x, x에 대한 불확정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니까요. 네. 일단은 불확정성 원리의 이제 대략적인 원리는 이제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는 커져야 된다. 이제 요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좀 더 일반화 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불확정성 원리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오메가 1이라는 연산자가 있고 오메가 2라는 연산자가 있을 때 두 연산자의 불확정성을 곱했을 때 이 두 연산자의 불확정성의 곱은 아까 얘기했던 그 교환 연산자의 기대값의 반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예제도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일단은 그 양자역학 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